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정점이 어딜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총 3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최상위 승인기관인 국통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는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 기관에 떠넘기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은 김대중 도서관에서 동선이 겹쳤습니다.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비니좌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결국 임명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 이대로 간다면 연말 연초엔 12,000명이 이를 거란 정부의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850명을 넘긴 위중증 환자 수가 걱정입니다. 방역에 더 고삐를 죄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는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57명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 상으로는 현재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또한 고령층 환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1,003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000에서 9,000명대, 내년 1월 말에는 8,000에서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행이 현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달 말 최대 8,000여 명, 내년 1월 말에는 최대 8,4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정점이 어딜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방역 상태는 뭐 강화는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 유행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여 명, 31일에는 12,000여 명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수는 15일 994명, 31일에는 1,700명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가 방역 조치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영업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또한 걱정입니다. 하루 새 감염자가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인천 미추홀 교회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오미크론 첫 확진자인 목사 부인을 고발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 22명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국내 감염자 숫자로 16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감염자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천 교회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교회 교인이자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안산시 중학생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연쇄적인 지역 감염입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인천 목사 부부와 접촉한 교인, 가족, 지인 등 이미 4차 전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된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목사 부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주체는 이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6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등 9개국에 이어 가나와 잠비아도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60명으로 해외 유입이 15명, 국내 감염 사례가 45명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방역 당국이 더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백신을 맞으면 위중증을 100% 예방하고 이상 반응도 성인보다 적다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자율 접종에서 2달여 만에 강력 권고로 바뀐 셈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4주간 18살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성인을 추월했습니다. 10만 명당 210.1명이 발생해 성인 167.3명을 넘어선 겁니다. 청소년은 감염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는 기존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확진 청소년의 17%가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위중증 환자가 11명 발생했는데 모두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올해 7월 이후에 델타 변이의 유행 이후에 전반적인 유행 양상이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도 이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중증 환자가 실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예방접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발생률이 10만 명당 4.1명에 그치고 있고 최근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간 고1, 2도 확진자가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은 확산세로 성인보다 발생률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6%,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최대 40% 정도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접종 뒤 이상 반응도 성인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8%로 성인 0.37%보다 낮았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시작하는 청소년 집중접종 지원 주간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백신 접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런데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 청소년과 학부모뿐만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도 방역 패스가 사실상 범법자를 만드는 결과를 맞을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고깃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QR코드 대신 전화로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어주세요. 이 식당은 최근 손님들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기기를 치워버렸습니다. QR코드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시비가 잦아지자 손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안심콜로 확인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요하니까 내 친구인데 왜 안 되느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다툼을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로 저희가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화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째인데 맨날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좀 다른 방법이 나올지 아니면 언제 종식이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한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4번 반복해서 어기면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역 패스가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이나 비용 모두 부족하다며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던 1인 사업자들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패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생색내기 같은 그런 쓸데없는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에 맞춰져 있는 인건비에 관련된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 패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궐기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오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요.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논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공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띄운 100조 원 보상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변종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피해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추가로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다는 그런.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압박하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실천 없이 말로만 약속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싸잡아 몰아세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덧붙여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과 민생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 손실보상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하루가 멀다고 방역대책과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쟁, 그러니까 말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는 정당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군도 얻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외곽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 추진위도 위성정당 방지 대책과 함께 삼선녀님 초과 제한에 서울 종로를 포함한 내년 3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야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면서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종전선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활동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적 생존력이 강하다는 평가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권 남용 문제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데는 속도 위반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 부착해가지고 내가 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당내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등판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당개혁 화두를 꺼낸 건 위성정당으로 거대해진 여당의 반감이 있는 유권자들을 다독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는 이 후보의 복잡한 속내도 엿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방금 보셨듯 윤석열 후보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종전선언 요구는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행사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에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점이 통합의 실천이었다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선대위의 메시지가 중구난방이 되어 후보의 중점 공약이 가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짧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이란 표현을 3차례나 썼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면서 대권 도전 선언에 앞서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점, 자서전을 꼼꼼히 읽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어떠한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아 국민 통합을 이룬 점을 지켜 세우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중도와 호남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DJ 정신을 강조하며 호남 구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곧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저희가 닥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중구난방이고 핵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메시지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윤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역점으로 잡은 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저희의 강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주력 메시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메시지는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적극 좀 해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 이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서로 확인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는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로 지역 민심을 다잡으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과거 극우 성향 발언들로 논란이 커진 비니주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사검증에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함익병 원장 영입 철회에 연이어서 불거진 일이라 윤 후보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5.18 특별법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김구는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들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6일 정식으로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4인일 때 쓴 글이라며 비판에 반박했던 노 위원장은 사과부터 해야 했다며 국민의 기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전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노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거쳐 정면 돌파 방침의 뜻을 모았던 상황. 하지만 당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예정돼 있던 정강정책 연설을 취소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물러났습니다. 당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을 유지하면서 제가 해명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건 오직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입을 주도한 권성동 사무총장은 검증 실패를 인정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팀을 둬서 여러 가지 그분의 발언이라든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노재승 위원장 사퇴 관련해서 그럼 어떤 입장인지. 발언 논란으로 함익병 원장 영입이 철회된 데 이어 노재승 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선대위 검증 능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2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까지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 응시생 6천여 명은 생명과학2 점수를 비워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입니다. 동물종 두 집단 가운데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항에 100건 넘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생 등 90여 명은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그동안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총 3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류 여부를 가려내는 1심 선고 때까지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로 결론 난 적 있지만 수능 정답 효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정답의 효력이 유지돼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결정으로 성적 통보가 미뤄지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선고까지로 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응시생 6,500여 명은 생명과학2 점수만 공란으로 둔 채 성적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나머지 수험생에 대해선 예정대로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신력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생명과학2 응시생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대입 일정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아직 법원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본안소송은 내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대입 일정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1명. 올해 수능은 불수능, 그러니까 수험생들 얘기가 맞았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은 역대 2번째로 어려운 시험으로 기록됐는데 대입은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보다도 5점 더 높았습니다. 국어 만점자도 28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고 난도로 평가된 2019학년도 148명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국어는 2005년 현 수능체제 도입 이후 2번째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원도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출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학도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시행됐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10점이나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수학 만점자는 2,702명으로 작년보다 늘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권 1등급 구간에서는 국어 변별력이 수학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 2, 3, 4등급대 한 중간층의 학생들에게서는 수학의 변별력이 국어보다는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을 받는 수험생 비율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어 1등급 비율을 볼 때 해마다 난이도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입은 영어보다는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단 1명, 문과 졸업생에서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9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제 오류 논란으로 정답 결정이 유예된 생명과학2 응시생들의 성적 통지는 연기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암패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거듭 논의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열렸지만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관을 훼손한 일부 층을 철거하는 개선 방안을 다시 갖고 오라고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는 또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낸 개선안을 심의했지만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2주 안으로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내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약 22세대만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설사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서는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강화된 문화재보호법 이전에 김포시로부터 받은 현상 변경 허가가 유효한지에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이후 강화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지어졌다는 입장이고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을 승인한 인천서구청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최상위 승인기관인 국토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는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기관에 떠넘기며 건설사들은 곧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52살 남성 권재찬,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 6일을 돈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을 경찰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이 돈을 노리고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2살 남성 권재찬입니다. 인천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2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입니다. 심의위는 권재찬의 범행 방식이 잔인했고 중대한 피해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충분한 증거로 범죄 사실이 소명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 8명 모두 신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의 연쇄살인을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지난 4일 건물 주차장에 50대 여성을 데려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성을 살해하고 빼앗은 신용카드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뽑기 위해선 사전에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신 6일을 도운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것 역시 범행 은폐를 위해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행을 도와달라며 A씨를 끌어들였고 둔기를 준비해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는 겁니다. 수차례 강도 혐의 등으로 복역한 전과 역시 권재찬이 잔인한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계획하고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3년엔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밀항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행에 앞서 지난 5월과 8월엔 공사 현장에서 자재 등을 훔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권재찬을 검찰로 보내면서 포토라인 앞에 권재찬의 모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권재찬의 전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992년 강도상해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또 징역 5년. 그리고 2003년입니다.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되면서 2018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권 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권 씨가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간, 그 다음에 강도살인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지? 왜 이 부분에 항소심은 15년을 감경했는 거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전자발찌 하나 정도는 착용시켰어야 되는데 법이 소급이 안 됐기 때문에 착용을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놓은,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과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 안에 자유롭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철도 교량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90년이 넘은 교량이다 보니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한 남성이 깔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굴삭기에 콘크리트를 묶어 들어올려 틈을 만들고 신속하게 남성을 구조해 구급차에 싣습니다. 저 옆에 콘크리트 건축보도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깔리신 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10시 50분쯤. 성산철교 교량 해체, 개선 작업을 하던 용접 노동자 60대 A씨는 당시 고소작업 차량을 타고 교량에 설치된 낙하방지 안전망을 철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교량 밑에서 작업을 하던 A씨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붕괴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점검과 보수 등을 위해 철도 옆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교측 보도로 당시 추락한 구조물의 길이는 1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물에 깔려 하반신을 크게 다친 A씨는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안전모와 용접용 고글 등 개인 안전보호구는 모두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모나 이런 건 다 착용을 하셨었고요. 작업 계획서나 이런 작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장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지만 건설된 지 90년이 넘은 교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고소작업 차량에 생명줄을 매고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가족에게는 최대한의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화재 진압 중에 소방관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9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에 취약한 외벽 재질 때문에 삽시간에 번진 불을 잡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소방관과 주민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연기와 함께 파편이 나옵니다. 잠시 뒤 주변을 삼킬 듯 연기와 함께 화염이 나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피합니다. 화염은 곧바로 건물 외벽에 옮겨 붙습니다. 부산 안락동 9층 오피스텔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쯤. 지하철 소장에서 무슨 여기 나왔다 그러던데 뭐. 주변 사람들 상가 있는 사람 많이 봤다 그러대. 해당 오피스텔 외벽은 화재에 취약하고 불에 타면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드라이비트 재질입니다. 불길이 급격하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3시간 만에 모든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불로 주민과 작업자 등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민 8명이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 소방관 유도에 따라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부상자를 구하러 갔던 소방관 2명도 심하게 다쳤고 진화 작업 중에 다른 소방관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계식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3층에서 2명이 요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진입 중 계단이 없기 때문에 약 한 1.5에서 3m 사이에 높이에서 추락해서 건물 외벽과 내부 일부, 주차 차량 등이 불에 타고 통신선 등이 훼손되면서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5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은 건물에 있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주민 8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은 건물 5층의 원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60여 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해 피해 규모와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듯한 광고를 만들어 공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우유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목초지에 있는 젖소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콘셉트의 광고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리꾼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고 불법 촬영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드디어 민주당이 변하는구나,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자기 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이구나.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가셨습니다. 비록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도 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을 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도 처음이시고 우리 전 평론가님은 YTN이 처음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내일 신문 기자 시절 24시간 틀어놨던 방송 바로 YTN입니다.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유권자 중심으로 평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긴장하실까 봐 제가 질문드렸는데 뭐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네요. 자, 두 분 오늘 날카로운 평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두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DJ 정신을 같이 기렸거든요.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좀 발언이 오갔는지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동 선배는 잘하십니까? 제가 그 방 같이 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괜찮으십니까? 뭐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 몇 달은 또 겪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행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무슨 대화 하나 지금 이렇게. 네.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장면은 화기애애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 양강 구도가 같이 화면에 잡힌 자체가 좀 뉴스가 아닐까 싶긴 한데 보니까 권성동 선배 얘기도 하고 체력 얘기도 오고 갔는데 자,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이 두 후보에게 DJ 정신이란 어떤 걸까요? 네.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아마 평화라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이른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유심히 봤던 것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이거든요. 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두 후보의 정책이 진정으로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느냐 이런 평가를 하는 잣다라고 보고요. 네. 최근에 두 후보가 호남 출신 인사들 영입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말 이어가려고 했던 남북 평화의 기류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결국은 호남을 껴안는 또 다른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두 후보가 저렇게 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도 두 후보가 거의 뭐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좀 사적인 대화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장면이 좋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게 계속 말을 거는 것도 이재명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는 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듯한 모습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나름대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대 후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만큼 유연한 리더십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특히 이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이 수상 기념식이니만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돼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이 취해왔던 이제 대북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이런 이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러한 취지 얘기를 하는 게 또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온도차가 느껴진달까요? 좀 보수 정치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 정치 입문 당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남북 이 대화 국면을 만든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호남표를 노린 그 호남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 아이콘에 대해서 나는 나도 그 사람 참 좋아해 이런 식의 접근에 그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이제 과거의 구태한 정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이 중도층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슈 파이팅을 제대로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중도층 공략으로 자세히 이제 좀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지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국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그 이른바 투샷 잡혔을 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비핵화가 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좀 약하거나 국제사회나 남한에 잘못된 이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거의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발언의 순서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한 발언이 오늘 한 발언이고 종전 선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재검토를 좀 요청하겠다는 걸 윤석열 후보한테 한 건데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11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 종전 선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김평론가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 선언에 대해서 말을 걸었는데 윤 후보가 여기에도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내에도 뭐 강경파가 있고 중도 실용주의적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온건파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강경파의 의견만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 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하나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분쟁으로 인해 불안한 지역이 아니다. 어떤 평화의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투자 가치에 있어서 여러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는 종전선언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한반도가 평화의 새로운 땅이라는 걸 역설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또 주장이 꼭 뭐 진보정당이라든가 민주당 후보라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 흐름과 뭐 국가 경제라든가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미국에 있었던 그 외교 참모들 간의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서 이 정책 대결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정책과 관련해서 각을 세울 일들이 많아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이라는 게 지금은 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 뭐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논란들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중도층 공략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 접근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쟁점들을 형성해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이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서로 한 거지만 저는 이제 이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전선언을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거냐의 이런 상황은 사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이 종전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어떤 외교안보적 효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이 됐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종전선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여기에 대한 찬반 얘기로만 사실 이 문제를 결론 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쟁점들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무반응이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순서가 이재명 후보가 먼저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로 보면은 사실 과거에 보수 정권이 했던 것에 거의 그대로 이제 좀 가져오는 그러한 형태의 대북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비핵 개방 3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뭔가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보수를 했고 네.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져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나온 거였는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정권의 틀만 가지고 지금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망한 이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즉흥적으로 뭐 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그게 어떤 실언 논란 이런 걸로 이렇게 일파만파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준비되고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발언 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즉문즉답이라든지 이런 것에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응답을 안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앞으로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자 한번 행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좁게 보면 이제 당 개혁, 혁신에 대한 얘기고 넓게 보면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 하나로 이제 위성정당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좀 그대로 전하면 편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배경에서 나온 근데 사실 발언일까요? 위성정당 전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나온 취지는 여러 가지 뭐 비례대표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던가 소수정당이 원내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네. 여러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거대 정당의 의석 눌리기 경쟁처럼 되면서 이른바 꼼수가 난무하고 우리가 뭐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위성정당들이 만들어지고 공천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혼란이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라는 점이 하나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 뭐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공통점을 굳이 뽑으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일화라든가 이른바 제3세력과의 고리를 틀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선 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제도 개선을 고리로 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 차원에선 또 책임 정치 일환으로 뭐 재보궐 선거 지역 같은 경우는 무공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화답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이 부분은?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위성정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위성정당 문제가 사실 민주당이 이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것은 이제 좀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네.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당했는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밀어붙여서 제도를 관철시켰는데 스스로 그 제도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 해서. 물론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석수에서 결과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또 동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왜 자기들이 그걸 다시 정당성을 무너뜨리냐. 네. 이런 비판이 두 번째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결국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는데 여당이 그 결과가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좋았던 거냐.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거냐. 이 중도층의 유권자들은 그렇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지금 느끼기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렇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를 것이다. 앞으로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어떤 그러한 조직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어떤 필요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붙이자면 이제 사실 국회 차원의 정개특위가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물론 다수 의석당으로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측인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돼야지 이것이 뭐 개혁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는 대선 전에 또 정치적 구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어떻게 논의가 잘 될지도 또 하나 지켜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치 뉴스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최근에 정치 평론을 재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이재명 후보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생존자, 발전도상인, 과제 중심형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온 유시민 전 이사장, 어떻게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좀 외곽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정치와 계속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강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불려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양쪽에서의 위축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가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의 의혹들 때문에 중도층에서의 이제 표심의 어떤 위축이 있었고 그리고 경선 이후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에서의 또 위축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이 법률권의 가장 큰 스피커 중에 한 명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자원의 낭비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여러모로 정치 평론을 중단했다고도 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도 했지만 네.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이제 행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선대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외곽에서 이런 형태로 뭐 인터뷰를 내서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책을 내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 뭐다라는 걸 논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간접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행보를 앞으로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크고 그걸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어떤 당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려고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일단 그었는데 향후 역할이 좀 궁금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뭐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또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라디오 인터뷰한 것을 유튜브 통해서 들어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올린 지 한 10시간 됐는데 조회수가 34만이 나왔어요. 과연 민주당 지지층만 들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30대, 40대, 50대 중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딱히 국민의힘을 찍어야 될 거 고민하는 층이 많이 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시민 이사장이 무조건 뭐 이재명 후보를 칭찬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세 가지 키워드로 잘 요약을 했고요.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이것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과제 중심형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과제 중심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것 같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도층에게 일부 좀 설득이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전면에 나설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선대위 참여라고 본다면 그럴 확률은 본인이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곧 정치 평론가로 방송계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의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스피커라던가 여론전에 있어서 일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지지원, 뭐 지원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치권 안팎에서 사실 최근에 차별 금지와 관련된 화두도 사실 토론이 이루어지는
대목인데 마침 또 대선 전국에서도 이슈로 부각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가 두 캠프 양측에서 모두 논란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시위대 항의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시위대 항의 어떤 현장에서 이제 만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한 것을 갖고 논란인데 어떻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다 했죠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상을 예.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저는 네. 차별금지법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시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지만 여전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 하니까 정치권 인사들은 각자 이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차별금지법을 처리를 요구하는 이러한 이제 시위대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가 그런 관건인 거거든요. 정치적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소 이제 문제인 것이 이 들어주겠다, 이 시위대의 얘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냥 이제 무시하고 가지 않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들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는데 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손을 들면서 다 했죠? 그리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했죠라는 게 다 얘기했냐? 나는 얘기하는 것에는 별 관심은 없으나 듣긴 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간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어떤 캐릭터의 차원에서 네. 다소 가벼운 정치인 아니냐, 가벼운 행동들을 좀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지금 비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금지법 찬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인데 성소수자가 약자인가요?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본인 지인의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결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가 아니고요.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소수자들이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봐서 더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20년 6월에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쪽 무릎 꿇고 무릎 시위했습니다. 그때 외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였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이른바 흑인 차별에 대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서 추모하고 우리는 차별을 반대한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이벤트였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참고로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물론 평론가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섬세하고 그 배려 있는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간담회라던가 관윤클럽 토론에서도 여러 번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것 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포함해서 이 차별금지와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좀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고,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 행보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선대위 구성 어떤 갈등이 마무리가 되고 봉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등장 여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른바 줄리라는 예명을 쓰고 유흥업소를 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갑론을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수정 공동위원장의 어떤 생각도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는데 먼저 이수정 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 출연해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20년 전에 그 얼굴을 기억을 한다. 지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제가 진술 신빙성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우 의심이 된다. 더하기. 그리고는 이제 더 논란이 과연 필요한가가 의심되는 게 이분이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실 분으로 혼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저는 그것까지 과연 털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 그거 말고 소문 좀 밑도 끝도 없이 입증도 할 수 없는 증인을 내세워서 센세이셔널리즘을 강조하지 마시라.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YTN 인터뷰에선 이제 입증도 할 수 없는 증인을 내세운 보도다라고 말했고 또 그 앞선 발언에선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국무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발언과 함께 또 너무 여성에게만 가혹하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최근에 이제 논란들이 됐던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조동현 교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건희 씨의 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사실 김건희 씨가 과거에 뭐 이런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도 뭐 중요한 문제, 어떤 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 대선이라는 선거판에서 우리가 공론을 통해서 다뤄야 될 문제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령 이 김건희 씨가 후보를 할지라도 과거의 이 전형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여자 이런 프레임으로 조동현 교수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논쟁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이제 다룰 필요가 있는 그런 논쟁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김건희 씨가 답해야 되는 의혹이라는 게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이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이력을 허위로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개입한 장모 그리고 이 장모의 이제 가족 회사가 네. 양평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논란이 김건희 씨의 과거 뭐 이런 논란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지하게 지금 언론이 이걸 다루고 이렇게 여러모로 좀 보도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이 저는 별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또 일각에선 또 영부인의 어떤 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또 화두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네. 저는 뭐 김이나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만들어졌다 이런 의혹은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그리고 경제 범죄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어떤 혐의가 입증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분리해야 돼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성이니까 뭐 잔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여성 정치인이라든가 대선 후보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을 자꾸 공적 주제로 올리는 것은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지금 계속 이를테면 인사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뭐 사전 조사가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검증 실패라고 또 자인하기도 했고요. 노재승 씨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노재승 씨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록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도 하차를 하지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저의 임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 더 넓어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정면 돌파 쪽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준석 대표 또 권성동 사무총장 3자 회동 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또 오후 들어 이렇게 전격 사퇴로 바뀌었거든요. 또 일부 보도에선 임태희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위원장의 좀 뜻이 관철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제 뭐 뜻이 관철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의 역할이라는 게 네. 지금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의 일종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그러한 팀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의사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 노재승 씨도 아침에는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하고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서는 정면 돌파 방향을 잡았어요. 아마도 그 모임에서는 이 노재승 씨의 자진 사퇴 의향이 있는지를 아마 확인했을 거고 자진 사퇴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라라고 조언을 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권성동 총장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게 더 끌고 가서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SNS 글들이 계속 발굴돼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하나씩 논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고개를 숙이고
좀 전향적인 태도로 이렇게 해서 좀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그렇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YTN에서도 발언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격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유권자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을 너무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이미 하는 상황에서 이걸 수습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서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퇴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앞서 노재승 전 위원장 표현 중에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서 넓어졌음을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시야가 넓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질문 하나와 그리고 지금 앞서 자막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 논란 관련해서 과거 발언들을 구글링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만 내고 있거든요. 후보는 어디까지 이 문제에 좀 첫 번째로 노재승 씨가 사퇴를 하면서 그냥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했던 발언, 특히나 본인이 그냥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후보와 함께 당의 얼굴을 대표할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요. 예. 무엇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5.18이라던가 가난까지 폄훼하는 발언은 정말 국민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았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과거 발언 구글링 중이라는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본인도 5.18이라던가 뭐 전두환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네. 피해 가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인상을 주는데 지도자는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마치 대신 결정을 해주거나 측근들이 나서서 뭔가 전원 정치를 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는 것은 네. 대선이 100일도 안 남 시점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리더십이 없냐는 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도 좀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결과,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 MBS 결과인데, 자, 1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를테면 역전을 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간 질문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놓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선대위 관련해서 민주당의 고민은 선대위에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거고 또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짧게. 뭐 윤석열 후보가 화면에는 나오죠. 화면에는 네. 나오는데 주요한 이슈의 전선에 이 선두에 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얘기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노재승 씨 관련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 공약을 내놓는 거 이런 것에서도 다 이준석 대표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이렇게 실언하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했을 때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선 거치고 뭐 이러면서 제가 표현하기는 이제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다. 네.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중도층을 겨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캐릭터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해줘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후보가 선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이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울산 회동을 통해서 이제는 선대위의 꼴을 갖춘 거잖아요. 이제는 예. 정면 승부해야 되고 진검 승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하루에 너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말이 많은 데다가 또 하나의 어떤 자리에 가서 말을 아끼지 않고 예를 들면 1시간짜리 행사면 1시간 반, 2시간을 해버립니다. 그 행사를.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를 다 보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의 기사가 나오면 그 하나의 기사만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히지만 10개 기사가 나오면은 그 10개가 다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네. 메시지와 정책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곁에서는 어떤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메시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SNS에 그 하루를 정리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정리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선대위 차원에서 하루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놓는다든지 그런 전략을 좀 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침 또 여론조사 결과도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 캠프의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보니 이 질문이 여론조사를 놓고 봐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안 보인다는 어떤
가설로 본다면 지금 그 옆에 또 이준석 대표가 따라붙고 있거든요. 계속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뭐 30대, 40대, 50대의 경우에는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 때마다 청년들하고 함께 다니는 대선 후보 많이 기억할 겁니다. 박근혜 후보 옆에는 빨간 운동화 유세단이 있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해서 그 엄숙한 정치인들이 아주 화사한 핑크색 옷 입고 또 다녔습니다. 그러나 과연 청년들을 만족시킬 정치나 정책으로 이어든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과연 그런 이벤트만으로 평가할까?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잠시 지금 지역별 조사 결과 잠시 멈춰주시고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좀 떼어서 봤을 때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 지역이 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여론조사마다 사실 이제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평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선전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민심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더 이 인심을 악화시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지만 결국 이 대장동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는 지금 우위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핵심 동력이랄까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이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또 비교를 해보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다 흡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다소 이제 우위가 이제 좀 확인이 되고 하고 있지만 흐름으로 보면 결코 윤석열 후보가 또 안심할 수만 있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지금 뭐 다들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면 중도층 공략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제를 그것을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전에는 계속 사실은 지금처럼 어떤 여론 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조사건 불리한 조사건 또는 이재명 후보의 우호적인 조사건 아니건 비슷한 흐름들이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어떤 이벤트가 있더라도요. 그런 것들은 두 후보 모두에게 리스크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최근 나온 결과 중에 지지 강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후보를 바꾸지 않을 거란 대답이 좀 높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좀 연결해서 지금 보면 대전, 세종, 충청 지역하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도가 비슷하기도 하고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무응답이거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비호감도가 유난히 높은 대선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전 조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사실은 대선에 출마를 해서 후보로 데뷔한 적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 있었지만 대선 후보로서 본선에 진출한 건 처음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실언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능력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 여론이 대두가 됐었고 무엇보다 저는 후보로 선출된 다음부터 미래 의제라든가 이것을 던져야 되는데 집안 싸움을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헤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그 여론을 윤석열 후보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당선 전망 같은 경우는 39%로 동률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보면 39% 당선 전망은 비슷하게 나오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윤석열 후보가 38.3%, 이재명 후보가 32.7% 지지율 차이가 앞서 보셨던 NBS 결과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집안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집안 싸움이 좀 봉합이 되면서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땐 좀 윤석열 후보가 힘을 얻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이룬 게 그래서 이제 잘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하락세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려가는 거는 이 하락하는 거는 어쨌든 저지를 한 거예요. 일단은 저지를 했고 일부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층 결집도 일부 보이죠. 근데 네. 이게 종합적으로 이 집안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에서 지지층이 안도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치고 올라가고 지금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안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뭘 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보여준다. 이제는 진검승부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이런 게 있을 때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뭐랄까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야 이게 여론조사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가 이제 된다든지 정권 교체 여론을 충분히 흡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주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노재승 씨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뭐 100조 원 발언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소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이 100조 원 논란을 뭐 예를 들면 여당에서는 네. 진심이 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진심일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느냐?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일부 이 100조 원 얘기를 좀 걷어들이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정도의 이 격차는 앞으로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앞서 건너뛴 질문까지 포함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먼저 시작한 손실보상 신경전 부분인데 끝으로 그럼 평론가님은 이 부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당장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정책 관련한 부분을 맡고 있잖아요.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아마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많이 알아서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빨리 논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참고로 소상공인들이 특정 정당 지지에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략적 판단 떠나서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빌면 뭔가 보여주는 진검승부 한번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예현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요? 저희 별 모양. 별이요? 스타.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별은 어려운데. 목숨이 걸린 거네. 전님이 죽었어요. 이게 원래 구멍을 이렇게 딱딱. 깨져. 왜 깨진 거 좀 보여주세요. 한가지 소원드리면 어제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의 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5.18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선거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풀대론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을 민주당에서 노재승 씨 관련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재승 위원장 관련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진술로 끝까지 좀 늦게 났다고 사람 죽인 인간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서 그 얘기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어린이 요새 같이 공동으로 두 차례 했는데요. 두 분 현장 같이 다녀보신 것 같아요. 이제 기성세대들은 생각이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노재승 씨는 사실 2030 젊은 세대입니다. 젊을 때는 생각이 한쪽으로 좀 깊게 쏠릴 수도 있고 사람이 아름다운 건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80대 중반인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싫다. 열등감, 양아치를 뽑을 수 없다. 사퇴라든지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면 과거의 발언 때문에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놔야 되는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발언으로 그 발언들을 지금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후회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만약에 제가 과거에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재승아 너는
2021년 12월에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되니까 발언 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동거녀의 아들인 중학생을 숨지게 한 살인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백왕성에게 징역 30년, 김신남에게는 27년이 내려졌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을 기대했다면서 판결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공범인 김신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도 내렸습니다. 백광석에게는 살인 외에 가정폭력과 상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신남이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살인 가능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요소 중 하나인 잔혹한 수법은 인정하지 않았고 둘 다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신남은 재판 과정 내내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목 조를 때 사용된 허리띠 양끝에서 김신남 지문이 나온 점과 김신남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김신남이 주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신남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이 구형돼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기징역형이 나왔다며 판결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육종암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린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YTN은 국내외 전문가 취재를 더해서 자체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학습용 3D 프린터가 배출하는 유해 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또 그 양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6명은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허벅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취재 결과 정부가 외면했을 뿐 경고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The rats that breathed in the 3D printer emissions, they had much higher blood pressure. Lots of particles could be emitted. There are studies that they are showing that they might have some, they cause asthma and also some type of cancers is possible. 유해 물질은 가느다란 실 모양의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였다는 저가의 중국산 필라멘트. 환기 안 되는 교실에서 녹이고 선생님들처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YTN이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과 함께 실험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자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에서는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산업단지, 소각장 이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입을 하면은 신경계통이나 근육계통이나 이런 데에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쭉 누적이 되면은 만성적인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죽음의 가스실이나 다름없었던 교실. 아이들은 안전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프고 선생님이 위험한 거는 일단 둘째 문제예요. 학생들이 아프거나 학생들이 위험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조경제, 무한 상상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정말 내가 분통이 터져. 이렇게 하고 10년 있다가 그때 누가 책임질 낀지. YTN 김지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방법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당국은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고 결국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지 구경조차 못 해보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당시 확진된 수험생만 67명.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 가운데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에선 방침에 따른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수험생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확진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교원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치로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아예 기회를 박탈한 건 과잉 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 44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져가지고 응시생들이 이제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의 부적절한 조치가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동맹국들의 동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외교 차관은 보이콧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의 발언은 한 라디오 방송 출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전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최 차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평창, 동경,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긴 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 불참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비칠 수 있어 하루 전 청와대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대표단 참석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잇따른 외교적 보이콧 동참 발표로 우리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쪽에서 전력 투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핵심 대상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선택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보이콧 동참 여부 등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 저녁 8시 54분쯤 경기 과천 주암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닐하우스 2동 이상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비닐하우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7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고양시 삼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거주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남편과 아파트 관계자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올라가면서 몰래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3월 중순처럼 포근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또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